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꿀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는 뉴미디어 국장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사꿀꿀의 이슈 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하이 헬로 안녕.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로봇인 줄 알았어요. 3개국어. 3개국어. 네. 아니, 하이 헬로는 그러네. 영어입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네, 스튜디오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부 우리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주 노동절을 앞두고 핫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선고를 하필 5월 1일 네. 노동절에 내리겠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일단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매우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 22일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2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쵸.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가능성을 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전례 걱정 없는 많이 일이었으니까.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20일 날 그 회부하고 바로 합의기를 열었고 네.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또 두 번째 합의기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원 합의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결론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하고 음. 그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그 표결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직 모르는 건데 경우의 수는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상고 기각. 상고 기각하면 이제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에 온 거니까 요거를 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 없다. 무죄다. 이러면 이제 그 상고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무죄가 확정되고 네, 사법 리스크를 이제 더는 거죠, 그러면. 덜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기환송인데 2심 무죄 판결에 뭔가 조금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뭐 질질 끌게 되면 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느니 뭐 어쩌는 이런 얘기를 국힘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이제 파기자판. 네. 이건 아예 대법원에서 유죄를 아예 때려버리는 거. 지고 여기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거론이 되지만 이것은 사실은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전례도 없고요. 그 파기 재판을 하려면 심리를 완전히 새로 해야 돼요. 이 굳이 가능성을 따지면 1심 판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사실상 그 1심에서 다뤘던 사실관계가 폐기된 상태죠. 그러니까 2심을 뒤집기 위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어렵죠. 지금 심리를 사실상 한 번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심리 때는 뭐 모여가지고 상견례하고 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봤겠죠. 2심에서 두 번째 심리하면서 이제 논의를 했을 텐데 그때 그 논의를 해서 파기재판 결정을 한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파기환송은 어때요? 파기환송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파기환송 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결정문을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밤새서. 재판 연구관들 다 동원돼도 그걸 작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내일 선고를 한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예고했다는 건 이미 이제 결정문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발표하는 날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그걸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구관들이 쓰고 그걸 검토하고 다시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며칠 만에 됐겠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저것도 있거든요. 만약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 측이 있고 소수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수 의견도 똑같이 문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법조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만장일치 상고기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딱 사실 아름답게 끝나긴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이제 만약에 그 파기환송 같은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상계엄보다는 확률은 높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파기자판도? 파기자판은 비상계엄에 근접했으나 그것도 비상계엄보다는 확률이 높은가? 어찌됐건 비상계엄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뭐든 완전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얘기하기는 네. 어렵다. 근데 뭐 이런 전망을 하는 또 이게 막 자신의 열망을 담은 이상한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바램인 것 같다. 기왕에 카펫을 깔 거라면 거기까지 깔아주는 걸까? 뭐 이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판단할 문제고 뭐 사회가 잘 판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건 가능성은 상고 기각 가능성이 가장 지금 높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의 단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두 번째 기회를 열어서 물어봤는데 전원 똑같은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여서 아니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상고 기각으로 할 거였다면 굳이 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법원이 이것을 가름말 타줘야 된다라는 어떤 뭐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하긴 부담스럽다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나서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 그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헌재도 있고 우리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헌재가 엄청 주목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회 안정을 딱 해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도 이제 이것이 굉장히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인데 안정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뭐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지 왜 다 이게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냐. 선거 때만 되면 검찰이 칼춤을 추면서 이제 선거에 난입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두고두고 약간 평가는 좀 해봐야 될 문제다. 헌재는 자기한테 심판이 왔으니까 심판을 하는 문제고 뭐 이거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뭐 상고기각으로 전원일치가 나온다고 해도 한번 검토는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해체를 거론해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홍민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아, 기재부가 예. 왕노릇을 한다? 예. 잘 많이 알고 계시죠. 기재부한테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부처도 그렇고, 네. 광역단체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실 막 수석들, 대통령까지 눈치 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기재부가 해요. 국세청이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징수를 하는 거고, 세금이 이제 법에 근거해서 걷게 되죠. 이 세법을 만드는 거를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공기업, 잘 모르는 공기업들도 매년 2차례씩 평가를 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썼냐,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냈냐, 이런 것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리고 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같은 그 연기금 아니지 무슨 기금들? 땡땡 기금들. 네네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기재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조정하는 그 근거법이 있어요. 이거를 움직이는 것도 기재부고요. 계엄 때 빅4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최상목이 회의를 했네 말했네 했던 그 빅4. 그 올해 이번 정부부터 빅4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랬나? 그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수장들이 넷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뭐 수장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기재부가 수장 노릇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된 이유도 원래 이 금융 정책을 다루는 것도 기재부가 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관심이 남아 있어서 이제 빅4라고 하지만 기재부가 중심이 되는 보도자료도 기재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나옵니다. 네, 그런 순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짜고 기금을 운영하고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정부의 가계부를 책임지는 부처. 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거시적인 것도 기재부가 담당합니다. 지금까지가 미시적인 거였으면은 네. 거시 경제를 계획하고 뭐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기재부가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더 큰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 상황,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돼 있다.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상황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딱히 우리 국민들한테도 진짜 중요하냐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수치를 기재부가 계산하고 추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부서죠. 그리고 이게 1년에 2번 정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12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하경정이라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이 이렇다. 대외 경제 상황은 이렇다. 부족한 건 뭐고 이걸 보정해서 중점적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2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기재부가 합니다.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환율도 기재부가 해요. 그리고 대외 경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누가 뭐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안 팔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재부 중심이 돼서 대외 경제 정책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정말 포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네요.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좀 남기고 예산이라는 게 이제 중기 재정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중기 재정 전략까지 어떤 담당하는 부처를 남기고 나머지를 좀 떼가지고 뭐 거시경제나 장기 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자 뭐 이런 정도의 안이 나왔었고 네. 실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걸 실행해서 유지를 하다가 분리를 해서 네, 분리를 해서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지금의 기재부가 탄생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금융 정책은 좀 분리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때가 기획예산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재정경제부.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시대에 따라 다르고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는 게 사실은 효율성을 중시하면 붙어 있는 게 맞죠. 근데 붙어 있는데 막 자기 스스로 권력화가 돼가지고 부작용을 막 양산하고 있으면 분리하는 게 맞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볼 건지는 차근차근 생각해서 합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이거 부작용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 고민이 맞아요. 많이 깊지 못해서 가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래서 충돌을 많이 했어요. 기재부하고 청와대가 초반부터 이제 충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때도 많이 부딪혔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재부의 약간 오랜 버릇 혹은 이제 목표 이게 이제 그 재정 수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어떤 기본 마인드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권 초반부터 경기 하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재정을 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첫 해에 흑자를 기록해요. 통합재정 수지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돈을 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나봤더니 흑자네. 뭐지? 뭐 이런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이제 기재부가 정권에 항명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기재부랑 청와대 갈등이 심하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이제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재부하고 직접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석상, 뭐 국정감사나 뭐 이런 공개석상에서 홍남기 부총리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었죠? 뭐 가장 크게는 코로나 때 이제 재난지원금 가지고 붙었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보편 지원을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는 뭐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걸로 붙으면서 이제 엄청 세게 붙었거든요. 서로 막 험한 말도 오가면서. 그러고 이제 지역화폐를 둘러싸고도 뭐 기재부랑 붙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재부 밑에 이제 연구원에서는 이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악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정감사 직전에 발표를 하면서. KDI가. 예. 그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그건 뭐 이렇게 뭐 연구에 따라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국정감사 앞두고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냐 이렇게 이제 약간 사심이 담겨 있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놓고도 엄청 또 갈등이 있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버스 가격을 올려라. 거기서 이제 준공영제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올린다면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또 붙어 싸우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지사는 그 당시에 좀 더 보편 지원이나 공영제 이런 것들을 좀 주장했고 전통적인 이제 그 경제 쪽에서는 이제 공영제 이런 거 별로 노노노 보편 지원 노노노 이거에서 이제 같은 정부 같은 진영이라고 보여지는 이 내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둘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기재부가 저렇게 크면 그 정부나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본인이 이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의견 충돌이나 만약에 이걸 떨어뜨려 놓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대통령실이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데 저렇게 혼자 여러고 이제 대통령한테 개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는 이제 조직 개편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통합적으로 경제부처들을 엮는 이제 큰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을 분산시켜서 이제 전문성을 키우되 조율 능력이 있다면 이제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라면 뭐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은 이 후자를 택한 것 같은 느낌. 특히나 이 공용을 뒀을 때 이 급한 이 시국에 발목 잡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치적 언사를 쓴 거잖아요. 왕노릇한다. 네, 그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는 좀 자세히 다룰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고 아마 대선 때 이런 논의가 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조직 개편을 하고 바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라면 대선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논의가 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합의가 좀 이끌어지고 나서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 방식이 더 좋아요라는 의견이 많으면 뭐 그렇게 갈 거고 그렇게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요거를 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게 한무 씨가 이슈 잡부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민중의 소리 경제부에서 좀 공동 취재를 했던 분야죠. 맞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한무 씨가 여기 나와서 뭐 묘목이고 뭐 딸랑딸랑 이러고 있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친구가 민중의 소리 기자들 중에 가장 재정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그렇죠. 많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조용히 한무 씨가 아마 다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 기획재정부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마 사무관 쪽으로 네, 아마 뭐 생각했던. 그래요? 그냥 드립이에요. 좀 금시에 초문하는 그래서 막 나라살림연구소 가서 뭐 공부하고 뭐 그랬나? 오. 이상민 선배 동생인 줄 알았죠. 맨날 이거는 부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 나라살림연구소라고 그 이제 시민사회 연구그룹이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좋은 발표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 관련한 과외 비슷한 것도 받고 오고 그런 분이라서 이상민 수석연구원님께 1대1 과외를 아닙니다. 특강이었는데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전 기자 상대로 조한무 기자가 다시 한번 특강을 했죠. 네. 아무튼 조한무 기자의 관련한 후속 보도를 저희가 심도 깊은 보도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 우리 조한무 기자가 좀 하고 일부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총괄선대위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아주 면면이 화려하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선대위가 꾸려졌고 키워드는 통합 계속 이제 강조했던 네. 거고 그러니까 이념과 계파를 아우르겠다. 뭐 이런 의지가 드러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총괄 선대위원장 면면을 보면 네. 이제 박찬대 원대 빼면 6명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윤여준 전 장관 그 보수 책사로 불리는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냈던 분 그다음에 그 한동안 안 보이셨던 분인데 이제 강금실 전 장관 그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내셨고 그다음에 인기가 많은 정은견 전 청장 그 네. 질병관리청장 맡으셨던 분. 네, 코로나 때 굉장히 좀 거의 국민적인 인기를 네. 받았던 영웅이었죠, 영웅. 네, 맞아요. 영웅이셨던 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경선 참여했던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네. 김동영 한국노총위원장까지 해서 이제 총 6명으로 총괄선대위원이 꾸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단독으로 총괄선대위원장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뭐라 그러지 폭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그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좀 더 힘을 준 것 아닌가라는 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선언한 분들도 보면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또 이제 선대위 합류했고 그다음에 박찬달,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중진들,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우상호 등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불출마했던 김두관 전 의원하고 박용진 전 의원도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당 내건 외건 통합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도 또 강금실 전 장관 이런 분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세게 뭔가를 해보실까 기대도 드는데. 뭐 강금실 전 장관이 직접 뭔가를 할 가능성은 뭐 높진 않아 보이는데 상징성은 굉장히 높죠. 강금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제 이분이 판사였어요.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1990년에 여성 첫 형사 단독 판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법조계의 유리천자가 엄청 낮았거든요. 능력이 이제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법화동을 이끌고 이제 민변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3년에 이제 참여정부 들어설 때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될 거냐 관심을 많았는데 강금실이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깜짝 놀랐죠. 모두가. 야, 저건 뭐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잖아요. 예, 헌정사상 최연소였고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고 뭐 법무부 장관은 뭐 대부분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함께 이제 3대 이제 사정 그룹 인사로 이제 꼽힐 정도로 대부분 검찰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었는데 이제 변호사 출신이었고 판사 출신이 이제 온 것 자체가 검찰을 작살을 내겠다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검찰이 그냥 대놓고 항명 수준을 합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문서 안 보내고 이제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관도 이 강금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단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관례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검찰총장하고 인사를 협의를 하는 게 이게 추미애 장관 때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를 추천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셋이 그냥 모여서 했던 거예요. 민정수석,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 중에 기수 높은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제 검찰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깨버린 거죠. 민정수석도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장이 할 일을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할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왜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고 있던 걸 이렇게 깨라고 하지? 라고 해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합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하게 된 게 그 평검사와의 대화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단 항명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나서서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진짜. 그 토론에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이완규 현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됐던 그분이죠. 그 당시 이 강금실 장관을 앞에다 놓고 거의 뭐 죽일 듯이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금실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검찰개혁의 좌절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열린우리당이 위기를 겪었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아이콘이었으니까. 근데 졌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한테 완전히 발렸고요. 네. 왜냐하면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앞서 나가요. 강금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오세훈이 딱 등판을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원래 근데 이 선거가 열린우리당이 참패가 예고됐던 선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에서 이러저러한 선대위원장 이런 걸 맡다가 국회의원 출마가 거론이 됐지만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예전에 뭐 녹색당도 한번 후원했다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안희정을 후원하기도 했고 뭐 그러다가 지난번 대선 때 화려하게 등장했죠. 이재명 후원 회장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생각보다 넓게 인맥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는구나라는 게 이제 됐고 굉장히 개혁적 인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 보였던 이런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정치 전면에 자기 얼굴 내놓고 뭘 하진 않았거든요. 총괄 선대위원장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정치 전면에 어쨌든 얼굴을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말을 하겠다는 거죠. 후원회장은 말을 하진 않잖아요. 선본에. 선대위원장단에 들어왔다는 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부들부들 떨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오랜 악연을 가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강금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은 크게 손보거나 공언했던 대로 자, 이 사람 데려왔어. 끝이야. 뭐 이런 게 아닌가. 자, 니네 추미애만 기억하지. 박은정, 이문정 뭐 그 저 멀리에 원조가 있다. 1호다 1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했던 수모만큼이나 어쩌면 더 큰 수모를 당했던 추미애는 싸워보기라도 했지. 그 개무시 당하고 이랬던 사람을 여기에 앉혔다. 자, 긴장해라.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물론 아까 이제 윤여준이나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들어온 것도 물론 이제 총괄선대본부 원장은 아니죠. 본부장은 아니지만 네. 그 아랫단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굉장히 포괄적 그 선본을 꾸리겠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클릭이기도 하고 뭐 포용 뭐 통합 뭐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뾰족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여준이 포용과 통합, 그다음에 정경이 이제 능력, 이라면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가거나 능력만 중시할 것 같지 그건 아니야. 해야 될 개혁은 한다. 그러면서 검찰과 지금 기재부를 거론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밀고 가고 있는 느낌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이게 기대가 돼요. 나 이거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가 있고 총괄 선대위가 있고, 네. 그럼 제일 위에는 뭐예요?
총괄선대위. 총괄선대위가 제일 위에. 예.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럼 따로 있나? 상임이 있고, 2명이에요. 공동이 있고.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 단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들 중에 2명이 상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단이 보통 있으면 상임 대표가 이제 그걸 맡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통 대표라고 부르는데 한 명이 윤여준, 한 명이 박찬대 이렇게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상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수뇌부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단이 되는 공동선대위원. 그 밑에 그룹이죠. 이 공동선대위원장 단들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또 나름의 역할들이 또 있고 누구는 뭘 맡고 누구를 뭐 맡고 이런 게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는 모르겠고 정은경, 강금실 이 두 사람만으로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네. 1부는 이 세 가지 이슈로 좀 전해드리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경훈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증거 조작이 새롭게 폭로됐다라는 소식이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 뭐야? 민간 사업자들이죠. 네. 그 김만배 뭐 남욱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다. 예. 그 중에 이제 회계사도 있습니다. 회계사가 정영학이라는 회계사인데 그분이 최근에 그 재판부에 그분이 피고인이기도 하거든요. 피고인이기도 하고 뭐 증인으로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증거 조작 그리고 증언도 조작했다. 증언과 진술도 이제 압박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 70몇 페이지짜리 의견서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엄청난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테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구성했던 사건의 이제 논리가 뒤집히게 되는 거라서 검찰로서는 이걸 어쨌거나 좀 탄핵을 시키려고 할 테지만 네. 향후에 지금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이 정영학 씨가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짚어보시고. 정영학은 그 천하동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많이 들었던. 그 요걸 차용해가지고 뭐 네네. 이준석이랑 그 예전에 뭐 뭐지 아무튼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네. 예, 그 화천대유 관계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분은 또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한 인물이고요. 그 1968년생. 예, 대장동 사업에 5,6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640억 원을 벌어들인. 와, 5,600만 원 투자해서 640억을 벌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화천대유 설계자라고 불리고요. 그 회사로 치면 그 김만배가 주요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전반적인 영업을 하고 네.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 구상을 하는 총책, 총괄 본부장 격이라면은 그 남욱 변호사는 이제 기술 영업 하시는 분이고 그 정영학은 일종의 연구 개발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업에서도 남욱 변호사랑 둘이 좀 재미를 봤습니다. 아하. 네. 재미를 본 게 막 몇백억. 뭐 그렇죠. 재미라고 할 수 있나? 그 정도가? 뭐 그 세계에선 그런가 보죠. 네. 이게 또 화천대유가 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문제의 네. 그 회사죠.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그 특수목적법인 SPC 그 부동산 개발회사 성남의 뜰의 지분 참여자. 이고 이제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성남의 뜰이랑 협약을 맺으면서 대장동 사업 부지 중에서 남판교 전역에 대한 사업권을 이제 이관받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한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공공의 그 회사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자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보면은 이 고문 명단이네요. 고문. 이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법조계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박영수 전 검사장이 눈에 띄죠. 이분은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그 특검팀 수장으로 있었고요.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뭐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도 있고. 곽상도. 예, 이건 아마 그 김만배 씨가 그 법조팀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그러면서 판검사 주요 인맥들 좀 쌓아두고 있었을 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그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자단에서도 그 대법원 기자단에서도 좌장 역할을 했던.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면은 그렇죠. 법조 출입. 제가 법조팀장을 할 때 그 출입 가입 투표를 하잖아요. 기자단 가입 투표를 하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가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좀 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법원 간사한테. 기자단 간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투표 과정에서 좀 실무적으로 오류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이제 불려갔는데 그때 간사 옆에 김만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명함을 또 그때 주고받았고 이 사람은 간사도 아닌데 왜 앉아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를 다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된 거 좀 물으자. 어이구. 말이 돼? 그게? 내년에 다시 하면은 잘 봐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 대법원 기자단에서 그냥 투표를 붙여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 협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신청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와, 뭐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때 그 당시 국장이셨던 이정무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리잖아. 괜히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안 해준 거죠. 그 다음에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투표 때 부결이 됐습니다. 또. 아니 약속도 안 지킨 뒤통수를 거잖아요. 맞은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계가 생겼죠. 뭐 어떻게요? 3심을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정말 복잡한 규정이 그 다음 만들어지면서 뭐더라? 뭐 이진을 통과를 하면 일진을 다시 통과를 그러니까 투표를 3번 해야 되는 대법원 기자단이 그거를 확정지어줘야 이제 출입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만들어졌죠. 민중의 소리를 통과시켜주기 싫었던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신규를 거의 통과 못했죠. 신규로 받는 거를 이제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카르텔이네요, 카르텔. 되게 심한 법조 기자단 카르텔이 있는데 이걸 원래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 거를 그렇죠. 맞아. 상당히 경계하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하면서 들어가고 나면 이제 사다리를 딱 걷어차는 거죠. 네, 김만배.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고 그랬던 분이구나. 그 사람 이제 아까 공문 명단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중에는 50억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대장동 곽상도. 맞아. 그 유명한 그래지. 곽상도 아들. 아들. 사업이 잘 사천대유. 되면 권순일 딸. 50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건데 그 박영수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50억 클럽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고 이제 피해 갑니다. 그때 이제 뭐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성남시가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0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배임 사건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언론 플레이를 이상하게 했어요. 이재명이 좀 뭘 해먹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이름이 유동규가 등장하죠. 유동규는 뭘 비행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근데 뭐 정진상, 김용 이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여기에 개입돼 그렇죠. 있고 그걸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난무했죠. 그렇죠. 네. 하나도 없었죠. 막 털었는데 근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으로 흘러간 돈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걸 배임 사건을 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영학은 무려 650억 배임 사건의 공범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정영학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왜요? 어째서지? 그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만배와 정영학과 남욱이 성남 어디서 만나고 맞아. 강남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유동규 얘기를 하고 뭐 기억이 나네요. 이재명 공산당보다 더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녹취록을 포함해서 각종 USB 사업 계획서가 담겼던 사업을 구상했던 단계에서부터 작성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제출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게 이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수사를 그렇죠. 잘 도와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회계사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타깃으로 이거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를 간파를 했던 거죠. 초창기부터 이제 간파를 하고 나는 도와줘야겠다. 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게 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정영학이 사실은 증언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이제 내가 검찰에서 진술을 잘못했다는 거를 뭐 좀 정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공론화가 안 되니까 정영학이 3월 11일에 올해 3월 11일 그 자기 공범들 배임 사건 재판부인 이제 서울중앙지법 제22 형사부에 의견서를 하나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5페이지 분량에 달하고요. 야. 이 의견서를 토대로 좀 쭉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요 내용이 이제 의견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건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무려 70회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야. 정영학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증거 조사 그리고 증인 신문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이제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놔요. 그래 봤더니 검찰 때 진술한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 사실관계들이. 네. 자기가 진술한 네. 것과 이게 다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잘못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이제 공동 피고인들, 남욱,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압박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검찰이 이제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40번 정도 넘게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법정 재판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재판이 들어가고 증언도 하고 또 증언을 하고 나서 다시 검찰에 불려가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병행됐다고 합니다. 무섭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검찰이 이런 류의 짓을 좀 종종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많이 하는데 잘 알려지지가 않죠. 네. 이런 짓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검찰이 했다는 걸까요? 일단은 그 정영학이 이걸 내가 잘못 진술했구나라고 인지를 정확히 했을 때가 한 2023년 여름 무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떤 건가를 해놓습니다. 의견서에. 첫 번째가 그 택지 예상 분양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검찰이. 검찰이 조작했다. 네. 정영학은 검찰 조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할 때 네. 그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취해야 되니까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요것만 봐서 잘 모르겠죠. 네네. 뭐지? 이게 공모 신청서를 준비할 때 평당 1,400으로 하는 경우랑 1,500으로 하는 경우를 각각 산정해서 네. 도시개발 수지 산정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400으로 해야지 공사와 민간의 이익 분배가 50대 50이 되더라. 근데 1,500으로 해버리면은 공사가 39를 가져가고 민간이 61을 가져가게 돼요. 공공으로 환수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에서 미리 설계해놨던 거는
자기는 고정이익을 정해놓고 네네. 이제 그걸 미리 가져가는 것이었으니까 그 고정이익을 이제 픽스를 해놓고 이제 1,400일 때, 1,500일 때 이제 민간이 얼마나 가져가냐 이걸 해놓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검찰 진술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땐 1,5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성남시가 1,400을 원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맞춰준 거라고 검찰에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둘이 짬짬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성남하고 짜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예상했던 거는 이제 1,400보다 훨씬 높았던 1,500 이상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쭉 가면은 하는 거랑 민간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을 1,500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0인 것처럼 이렇게 썼다. 썼다. 짰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검토를 해보니까 각종 자료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1,500 이상을 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1,400으로 정해놓고 다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업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성남시 쪽과 그거를 내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500으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근데 그 1,500은 왜 갑자기 진술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 예상가와 다르게 화면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검찰이 평당 1,400이 넘는 액수, 1,500이나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예상한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예상가와 다르게 실제로는 평당 1,700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가져가는 비율이 훨씬 크게 됐어요. 그래서 성남시랑 짝짝꿍 해가지고 예상가보다 훨씬 낮은 1,400으로 미리 접수해가지고 그것 덕분에 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됐고 실제로는 평당 1,700 넘는 가격으로 이제 분양이 됐으니까 이제 민간 업자들이 이제 막대한 이익을 예상보다 많이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도왔다. 그렇게 이제 구성하려고 했던 걸로 짐작된다고 정영학이 의견서에 씁니다. 성남시가 니네 밀어주려고 1,400으로 맞추자 네네. 이렇게 제안했던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성남시한테 그런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시한 사람이 또 이재명이 그렇죠. 1,700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또 너무 예상 밖의 그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1,400보다 높은 1,700보다 적은 1,50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는 검찰이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정영학 씨가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했으면 갑자기 1,500이라는 진술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1,500이라는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도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찾아오라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평당 1,500으로 계산했던 자료를 찾아와라. 정영학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가. 근데 걔는 걔란다. 정씨는 네, 정영학 씨. 기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근데 평당 분양가 1,600으로 기재된 자료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택지 분양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예상 분양가였어요. 택지 분양금이 얼마나 근데 낮은 실제로 거야, 정영학이 가져가서 검찰을 그걸 보여준 자료에도 공동주택 분양 예상 가격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자료에서조차 그 택지에 대해서는 1,400이라고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후려쳤다는데. 검찰은 뭐 잘 가져왔다 이랬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요걸로는 어쨌거나 요 자체를 바꾸긴 어려우니까. 이게 좀 여기서 또 좀 심각한 짓을 하는데. 뭐야? 증거 조작을 직접 합니다, 검찰이. 검찰이? 예. 어떻게 해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네. 몇 번을 봐야 돼요? 6번이요. 6번. 그 정영학이 직접 작성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USB에 들어있는. 그렇죠. 네. 그걸 토대로 정영학을 포함한 그 업자들이 하지도 않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새롭게 증거 자료를 만듭니다.
원래는 없는 자료인데. 예. 누가? 검찰이? 검찰이요. 근데 이제 검찰이 했다고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영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검찰에서 그걸 입수를 해서 이 엑셀 파일을 예. 입수해서 예. 엑셀 파일에서 뭐라고 하냐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라고 주어를 애매모호하게 써놔요. 검사일 수도 있고 뭐 수사관일 수도 있겠죠. 그 검사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어쨌거나 정령하게 하지 않았다면 검찰 내부에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써 있어. 검찰에서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네.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네.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되며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정영학은 검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자료가 출력돼서 왔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면서 그럼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는데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했나? 근데 그때는 자기가 했다고 그치. 생각했을 수도 있지. 처음에 아, 자기가 이런 했다고? 자료가 있었나?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자료기 때문에 그렇죠. 구성을 보면 그런데 이게 1,500이었나? 진짜? 약간 그리고 이렇게 이걸, 좀 헷갈릴 수 있긴 그러니까 하겠네요. 이런 게 있죠. 1,400도 있고 1,500도 있겠죠. 여러 이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봤나? 해본 것 중에 하나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500을 했었는데 까먹었던 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여기 근데 이거 쫙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쪽에 수사관들이 있고 검사 띡 앉아가지고 정영학 여기 앉혀가지고 자료 있네. 네가 준 자료다. 했잖아. 이거. 너 그 보내준 USB에 뽑은 거야. 이렇게 오. 얘기하면 제가요? 내가 그랬나? 이거 그랬나?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보통은 그게 진실이죠. 내가 기억 못한 게 맞아. 그렇죠.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내가 기억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너 선생님 엄청 욕하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너 뭐 이건 뭐야? 일기장을 보여줘. 개새끼. 넌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런 일기 쓰셨어요? 네, 그런 걸로. 갑자기 이게 어쨌든 그런 걸 당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진술을 모르니까 난 잘 모르고 뭐 1,400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근데 1,500짜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진술을 잘못한 건가? 이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약간 밑보이게 될까? 근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USB에 이게 언제 이걸 했다는 게 USB에는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수사관들과 검사가 딱 있는 상황에서 봐봐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그 USB 갖고 와봐. 확인해보자 이러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거 검증할 수가 있죠. 증거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되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문서가 추출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소 이런 것들 특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검찰이 이걸 어떻게 언제 입력을 임의로 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담한데. 이렇게까지 하나?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저렇게 증거가 해놓고 없다고 저걸 그래? 탄핵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나요? 탄핵을 시킨다는 게 뭐? 그러니까 그 증거 증거를. 자체를? 그렇죠. 그럼 검증 안 하잖아요. 철회를 해버린다. 네. 그런 이미지만 주고. 그 절차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증거가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기가 된 상태 만약에 이 검증이 제기가 된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이제 의견이 접수가 되고 재판부가 직권이든 그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 검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증거 검증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겠죠. 재판부를 좀 봐야겠네요. 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건 뭐 제가 근거도 없이 그냥 추론이지만 정영학도 원하지 않고 검찰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정영학이한테 검찰이 우리 야만은 이거야. 뭐가 필요한지 해.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가 1,500만 원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그 증거를 만든 뒤에 이거 돌아가는 판이 좀 이상하네. 이거 말을 바꿔야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과 정영학은 검찰이 정영학의 피해자다. 혹은 검찰이 정영학의 가해자다. 이런 걸 하기보단 그럼 나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영화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조작된 증거라는 거는 이제 거의 그렇죠. 맞아 보이잖아요. 공모해서 조작했느냐 아니면 혼자서 조작이냐 아니면 그렇죠. 조작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정혁이 완전히 소설을 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입력을 했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입력을 했을 수도 있고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행위가 진행되었으니까 니네가 했지라고 덮어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난 몰랐는데 얘네가 해서 갖고 왔어. 이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거 재판을 통해서 밝혀봐야겠죠. 근데 진짜 쇼킹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렇죠. 정말 앞에서 1,400 안 돼. 1,500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 거라면 진짜 쇼킹한 일인데 이것 말고도 뭐 허위 증언 강요도 있다면서요? 이제 공모지침서 내용과 관련한 건데요. 그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이제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을 검찰이 강요했다. 이런 내용도 의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요구한 대로 성남시의 공모지침서가 작성됐다. 네. 뭐 그런 취지로 사건 구성에 맞게 진술과 증언을 강요하고 자기는 이제 그대로 진술도 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정영학이 최초에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이제 법정에서 초기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김만배랑 유동규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 경쟁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그 실적 7천억 원 이상 그리고 신용 등급 트리플 A 뭐 이런 것들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이제 반영돼서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사실을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정영학이 이렇게 진술하고 초기에 법정을 증언하고 나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일당들과 사전 공모했다는 내용은 자기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했더니 기억 조작. 네. 그리고 본인이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성남시가 애초에 일찍부터 이런 방침을 세워놨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진술했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애초에 유동규, 김만배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근데 검찰 쪽에서 그런 상태에서 검찰 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질문 방향에 대해서 맞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김만배가 유동규랑 자주 만나고 다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그 공모지침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봐. 그랬어요. 많이 받아보셨어요? 실제로 그 검사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죠. 계속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묻고 그것이 확정적인 답으로 이제 접근을 시키죠.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가 오기 전에 묵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A를 묻고 A 다시를 묻고 A 투 다시를 묻고 다시 A를 묻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싸우지는 않았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정도 했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어제 저녁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밀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이렇게 돌아요. 선생님 정혜림 아나운서 표정 좀 보세요. 예시를 들어줘도 꼭 남편과 싸우냐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진실을 물어보면 남편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폭력주의자. 이때 검찰이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남편을 때렸다거든요. 저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러니까 성남시 지침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만배나 유동규 쪽에서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요청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침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이쪽의 의도였겠네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의도가 맞아떨어지긴 했겠네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유리하니까. 아 그러면 이쪽이 유리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혹시나 성남시가 이것을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검사하면 잘하셨겠네요.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증언 조작 뭐 이런 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당했어. 선배는요? 많이 당했어.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다음 얘기 어떻게 주제가 뭐 좀 뭐 젊은 시절에 네. 후배들은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검사 안 하기 잘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에서 진술하던 시점이 그 2021년 10월 7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동규가 구속됐을 때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유동규는 10월 3일에 구속이 됐는데 그 직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있네. 나도. 압박이 있겠어요. 그런 데 대한 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무려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거를 짜내서 했다고 보여질 만한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조서가 13쪽밖에 작성이 안 됐대요. 어이? 아까 그렇게 했겠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로 30분씩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30분 동안 계속.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검사를 한테 취했어. 그 폭행 본능 드러내지 마시고. 어쨌든 그만하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서로 주고받은 것 중에 조서에 쓸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답도 정확하게 간결하게 길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야, 검사가 원하는 그렇죠. 대답이 있었고 네, 그 대화를 계속했겠죠. 원하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죠. 작년에 제가 선거법 사건 걸려가지고 인천 경찰청에서 네.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3시간 좀 넘게 받았거든요. 근데 조서가 제가 보니까 어머. 이게 진술조사거든요. 최소 50페이지. 네, 이게 한 38페이지예요. 3시간 했는데 38페이지. 그러니까 보면은 9시간이면은 적어도 한 70, 8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진술 속도가 더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영학은 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게 좀 찝찝하니까 또 재판 기록과 증거 기록들을 좀 쭉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공모 지침서 내용은 민간 업자들 요청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걸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진술에 증언으로 잘못됐다. 증인으로 추석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일로 와. 조인트 까나요? 조인트 깠는지 모르겠는데 너 왜 그러냐.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아닌데 왜 거기서 딴소리 하고 있냐. 또 압박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이 성남시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왔다는 게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또 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있다고는 제가 재판을 쭉 계속 보진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일단 정영학은 그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조인트를 깔라고 부른 거죠. 다시 진술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진술을 또 그래서 처음에 진술했던 취지대로 다시 진술을 받아서 네, 조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어머, 얼마나 고초를 겪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을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탑다운이 될 수 있다. 위에서부터 그걸 이제 성남시가 탑다운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이미 예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했다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 그렇게 쓴다? 네. 너 증언 잘못한 거야, 그때. 이렇게 돼서 다시 다시 조서를 쓴 거를 법정에 제출해버리면은 앞에 증언이 다시 탄핵되죠. 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군요. 이 사람 또 위증죄까지 감수하고 또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검찰이 무서웠던 거지. 네. 무서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네요. 위증죄 처벌보다 검찰이 더 무서웠다. 얼마나 구속될 거니까. 그렇지. 나머진 구속이 돼 있고 나는 어쨌든 구속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검찰이 까딱하면 그냥 바로 구치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무섭겠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그 아까 확정 이익과 관련한 또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 있습니다. 뭐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 사업에서는 공공환수를 이제 성남시에서 확정 이익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 비율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게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은 공공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차라리 아싸리 그냥 딱 이만큼 정도는 공공이 가져간다. 정해놓고 나머지가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그거는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대박을 치면 니네가 대박인 거고 쪽박을 차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원래 정해놓은 거 가져갈 테니 그건 니네가 덮었어. 그렇죠. 니네는 잘 되면 대박이니까 대신 우리가 대박이 됐을 때 더 요구하지 않잖아. 하지만 더 요구하죠 나중에. 너무 대박이네 또. 바로 이 지점이 검찰이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가장 큰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드는 조사를 해볼까? 만드는 이렇게 그렇죠. 이상한 방향으로 튀게 돼서 계속 엇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확정이.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서 일단 공공환수 중에 좀 1차 이익으로 이제 불려지는 그 제1공단 공원 조성. 요거를 이제 김만배랑 유동규가 사전에 이제 조성해 주는 걸로 논의를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정확하게. 그래서 공사의 이러한 입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그리고 확정 이익 중에 2차 이익에 해당하는 그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만배가 유동규가 합의해가지고 정한 내용이고 그 민간 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게끔 유동규랑 얘기가 끝났다. 그렇게 전해 들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다 보통 다 자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몰랐던 내용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검찰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해서 확인해 본 거죠. 각종 증거들과 이제 또 그 재판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미 2013년에 이제 외부에 성남시가 공표를 했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진술은 나와 있겠네요. 네, 자기 진술은 2014년 9월에 김만배와 이동규가 이렇게 논의했다라는 건데. 근데 성남시가 공표를 해놨고 그리고 이게 뭐 주민 간담회도 하고 그 내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말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딱 이해하시는 건 뭐냐면 뉘앙스거든요. 이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이걸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검찰은 무슨 주장인 거냐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제1공단 공원을 조성해주면 되는 걸로 한다는 거랑 제1공단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더 안 해도 돼. 라는 거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마 주민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1공단 공원이 조성됩니다.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뭐 이익이 이만큼까지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헌은 해주겠다. 이 사업이 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요걸 해줄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뭐 대박이 나고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뭐 투자를 하러 갔는데 넌 일단 10,000원은 버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0,000원은 벌게 해줄게. 근데 100만 원을 벌었네? 반띵. 아니죠.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10,000원만 줘도 되는 거야. 라고 이걸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면 이게 선후차가 중요해요. 언제 이게 결정이 된 거냐. 근데 10,000원만 줘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10,000원은 줄게라고 얘기한 것이겠지만 네네. 더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더 먼저 이게 있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검찰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주민 간담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전 자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술을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또 법정에서 이분 증인으로 많이 가요. 보니까. 네. 가서 또 제가 그때 진술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입장에서도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죠. 말을 잘 듣는 것 같았다가 또 번복해. 그러니까. 또 증거를 혼자서 찾아와. 또 번복해. 또 조인트 깔아가지고 말 듣겠는데 또 번복해. 그렇죠. 조금 검찰 입장에서 이게 뭐야 싶긴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구속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계속 불러. 그래서 이제 뭐 또 불러요. 검찰이. 아니 너 왜 그러냐. 우리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서를 다시 씁니다 또. 진짜.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르게 얘기하니까 다시 불러서 조지고 뭐 압박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또 무기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이제 정형하게 구속 사유가 이제 법적으로는 사라진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네네. 구속할 필요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다시 영장을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학을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다시 또 불러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정형학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풀려나 있는 게 나으니까 이게 심적인 그렇죠. 멘탈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방어권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불구속 상태냐 구속 상태냐 이거는 그렇죠. 이게 명백한 불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검찰의 행위는 이게 뭐 친윤 검사들이 주도해서 이재명을 막 탈탈 털고 뭐 부장검사 4명 5명 때려박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안 나와. 할 수 있는 게 조작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진술 조작이고 이게 증거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뭐 그들 얘기로는 수사기법일 텐데 이게 조작이 수사기법?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이제 놓고 나머지는 구속 상태이니까 이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줄기를 이루는 거죠. 네. 가장 믿을 만한 것이고 이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이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틀어버리면 아니 다시 제자리 틀면 아니 다시 제자리 이렇게 이제 왔던 건데 저는 이런 뭐 기억의 영역이니까 재판에서는 사실 뭐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증언이니까 이것이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료를 봤더니 아닌데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증거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과정에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가장 악질적인 건 그 USB의 엑셀 파일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검사는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역대로 이런 게 밝혀져도 처벌이 된 적이 없어.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조작의 공. 검찰을 수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거는 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위, 뭐 개인 비위 이런 거야 뭐 수사해서 뭐 구속 기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없어요.
그것조차도 많지 않은데 특히 이 수사와 관련된 직무범죄 이런 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성과 대국민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윤석열이 예전에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 선배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삼성? 예, 이재용을 내가 구속시켜야 되겠으니 자료를 가지고 와라. 똑같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되겠으니 자료를 가지고 와라. 조작을 하든 뭐든 가지고 와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정말. 이런 사건들은 종종 등장하죠. 그럼 이때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해요. 이 조작 시켜서. 검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아 진짜요? 이 당시 수사를 누가 했는지는 나중에 이거를 하면 이제 밝혀질 수는 있겠죠. 이거 자체를 감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근데 비슷한 조작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게 저거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 맞아. 유우성 씨. 박근혜 정부 때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그게 이제 화교 출신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세요. 그 유우성 씨가. 네네네. 근데 그분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간첩 사건을 만든 건데 이때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합니다. 아 맞아요. 네. 그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증거 조작이라는 게 이제 그때 드러났다. 네, 그렇죠.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네. 유우성 씨. 그때 증거 조작을 했던 사람이 그 이시원 검사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됩니다. 야 증거 조작을 했던 인물이 공직기강 비서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1심 때 검찰이 그 중국 공문서 3종에 해당하는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그리고 해당 지역 공안국에서 그 한국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걸 위조한 거예요. 국정원이랑 검찰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 그거를 한국 재판부에다가 중국 그 영사관에서 위조범 검거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 위조범이 그렇지 위조범이 됐으니까. 이게 나라 망신 같은 거예요 또. 수사기관이 위조범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뚜렷하니까 또 뭐 서로 막 떠넘기기 해요. 막 검찰이랑 국정원이랑 외교부 사이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피해. 그래서 결국 유우성 씨는 그 국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시원은 공직기강 어떻게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는 거야? 증거 조작을 하시면서? 검찰 조사도 안 받고 징계를 받긴 해요. 징계 아주 경징계를 받고. 중요하지 않죠. 징계가 보통 승진을 막는 도구인데 자기가 한 일이 승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 따위야 뭐 중요하지 않죠. 징글징글하다. 신경도 안 쓰죠. 어차피 이대로 우리의 대장이 어디로 간다면 총장이 된다면 난 대검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의 끝판왕이 등장했던 게 우리의 대장이 청와대로 가니까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검찰의 정치화 였던 거고 그 전까지는 검찰이 정치 권력에 빌붙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갈수록 자신이 권력화되기 위해서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이 됐죠. 진짜 검찰이 너무 뭐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사건까지 조작을 해가 증거 조작하고 뭐 진술까지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건들이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보통 사건들이.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유우성 사건도 그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 이제 대선 개입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권 창출의 정당성 논란까지 이제 확대됐던 상황이었어요. 그 정권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종북몰이가 필요한. 그렇죠. 그 당시엔 종북몰이도 그랬는데 이제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이어서 네. 국정원 수사 파트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여가지고 아니 저희 간첩도 잡아요 이러고 딱 보여주는 거죠. 던졌던 거죠.
그런데 가짜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막 가짜로 이런 저런 사건들이 그때 많이 터져요. 공안 사건들이.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작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초대형 사건이 터지죠. 뭐요? 내란이 터지죠. 내란 음모. 네, 내란 음모 사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통합진보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줬던 것은 그 녹취록이거든요. 이석기 의원의 강연 녹취록인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수정이 됩니다. 300군데 넘게 수정이 돼요. 그게 다 어디냐면 정말 뭐 무슨 뭘 준비하고 뭐 무슨 폭발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석되었던 발언들이 다 정정이 돼요. 그래서 정정한 걸 끼워 넣어서 보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 평화 캠페인을 선전 활동을 잘해야겠다. 이제 선전 활동이 전면적 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넣어서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 실제 그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던 건 맞고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 캠페인을 해야겠는데 선전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몇 군데가 잘린 게 아니에요. 전부 통으로 나왔는데 내용의 단어가 바뀐 거예요. 선전 활동 이러면 전면적인 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게 그 단어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과 관련돼 있는 혹은 뭘 폭파시키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누가 폭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녹취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폭파를 준비한다. KT를 끊어버리는 옛날 사람들 진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근데 그게 이제 증거처럼 네, 폭발을 준비한 사람들 폭발을 준비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희대의 조작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빡 할 때까지만 관심이 있고 재판이 이제 그게 다 이제 증거가 이후에는 몇 년 후에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게 되죠. 사실 이 사건도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되고 그 재판으로 가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잊혀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장동 사건도 이 사건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가 대선 국면이었거든요. 2021년 그 윤석열의 정적 뭐 이재명 죽이기 뭐 이런 명목으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광고비 뭐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그 이 중에서 사실 아직까지 법원 판단을 확정적으로 받은 사건이 없어요. 네. 이제 이번에 나올 것들이 이제 그건데 심지어 이번 건은 이때 나온 것도 아니야. 그 선거 끝나고 진 사람한테 이제 기소한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 네, 대선에서 진 사람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뭐 한 건데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또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백현동 개발 관련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 물어가지고 그렇죠. 위증 사건을 하나 만들어요. 또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결과적으로 그걸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별도로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지난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이제 대장동이었잖아요. 그 당시 TV 토론을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을 하자. 자,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되든 여기서 연루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대통령을 그만두자. 특검을 하자. 검찰이 하는 게 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검을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면 그만두는 걸로 하고 특검을 하자. 근데 그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말을 돌리죠 계속. 계속 돌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성대모사 들어갔지, 맞지?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한 장면이 있어요.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특검을 하자. 동의하십니까? 계속 묻는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 딱 느낌이 오죠. 누가 구린내가 나는가? 이게 설마, 만약에 박영수한테 뭐 10,000원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야, 저기 내 만배 만나고 왔는데, 야, 돈 주더라야. 50억 클럽. 예? 이건 넣었어. 한 장만 넣었다? 50억 중에 한 장만 넣었다? 그럼 대통령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치면 더 많았죠. 네. 그리고 김만배는 친했죠. 실제. 윤 씨와 친했고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우연히 아버지의 집을 팔려고 했더니 김만배의 누님이 이 집을 사줬어. 정말 우연이죠. 그 어제 했던 그거 비슷한 거네요. 그분 주변에 우연히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터졌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던진 거거든요. 특검을 하자. 검찰한테 맡기지 말고.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 특검들이 김건희 특검도 하고 명태균 특검도 하고 다 하는데 대장동 특검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 검사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요걸 그렇죠. 이제 중점적으로 파헤치면 아주 그것도 특검 대상이죠. 그렇죠.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50억 클럽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그렇죠. 기소를 하긴 했는데 무죄가 나오게끔 기소를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몇 년 되지 않은 과정인 거예요. 대장동 수사도 아주 옛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이니까 아주 옛날 같지만 대선 때 스타트가 돼서 대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한 거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특검 대상 이전에 어제 다뤘죠. 감찰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 수사에 관여돼 있던 이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감찰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봤잖아요. 인사가 지금 그렇죠. 네. 이영민. 네. 그게 왜 등장하느냐 지금 박성재는 왜 이거를 미친 듯이 추진하고 있느냐. 법무부 감찰단과 이제 대검의 감찰부를 왜 이거를 사람을 심으려고 하느냐. 이 사단이 다 관련돼 있겠죠. 이런 식의 증거 조작이 다른 데는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혹은 공소장이 잘못되는 게 없었겠어요? 그건 이미 며칠 전에 재판에서 또 등장했어요. 이재명 재판은 또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진짜 많아요. 아직 기소도 안 됐지 않아요? 네. 이제 기소는 됐죠. 기소는 됐고 재판을 시작 안 했죠. 왜냐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이제 재판부가 다시 이제 인사가 나면서 재판을 23일 날 4월 23일 날 첫 번째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 이런 거 검토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뭐 피고인 안 갑니다. 검사하고 변호사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쭉 했어요. 그 증거 검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하다가 첫 번째 공판이니까 네. 이제 공소장을 검토를 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쭉 공소장을 넘기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해 보겠다. 합의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은 거죠? 검사에게 물어봐요. 검사한테. 검사가 뭐라고 답하냐면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따옴표로 쓰지 않았어요? 네. 따옴표로 썼을 텐데. 그렇겠죠. 그럼 추측한 거다. 네. 판사가 또 물어봐요. 자, 그러면 다음 쪽에 공소장 18쪽이죠. 김성애는 북한 사람입니다.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증거가 있나요? 그건 진짜 증거이기 힘들 텐데. 또 물어봐요. 공소장 20쪽에 2번입니다.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이재명의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란 승인이 여러 번 들어가는데 이건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상황만 보고 판단한 건가요? 승인 방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검사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경기도 내부에서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을 보고 이런 과정 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가 보통 이렇게 그냥 뇌내망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그런 피셜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판사가 약간 빡이 치죠. 그래서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 피고인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 큰일 났다, 검찰. 증거 조작 또 하겠대. 아니죠. 이거는 증거 조작이 아니라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증거를 어쨌든 맞는 걸 가져오라. 지금까지 털었는데 이화영 씨 엄청 고생했어요. 맞아요. 알죠. 근데 거기서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네? 뭐야? 또 정영학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시도했거든요. 이화영 씨한테 시도를 했고 그쵸. 중간에 잠깐 흔들리기도 하고 그쵸. 뭐 온갖 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정영학처럼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게 안 나왔고 결국에 공소장을 썼는데 이런 공소장이 나온 거죠. 근데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는데 판사가 자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 관련 내용이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34쪽 몇 쪽은 전체가 사설 같은 건데 좀 이제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길게 썼냐. 그러니까 야 니네가 얘기한 요지는 이재명이 5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했고 뇌물로 바쳤다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근데 그 사설이 다 피셜이네. 이 공소장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떠들썩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은 알았어. 골프를 쳤다. 사진을 오려 붙였고. 네? 그 대장동이 막 돈을 해먹고 뭐 돈을 해먹은 게 아닌 거면 막 손해를 보게 했고 뭐 이랬더니 그거는 진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진술도 넘어서서 엑셀 파일을 건드린 거라면 그리고 기소는 해야 되겠으니까 소설을 쓴 거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딱 듣자마자 딱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소설 쓰지 말라고. 자기가 워낙, 너무 많이 걸 당하니까. 워낙 많이 당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을 향해 했던 모든 수사가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검찰의 정치였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였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뭐 그런 게 드러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냥 무죄라고 돼서 진실이 밝혀졌다 이게 끝날 일이 진짜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건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고 이때까지 역사가 있는 거고 이걸 제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 집단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처벌이 필요할 때일 것 같아요. 뭐 굳이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면 박은정 의원을 다시 법무부로 보내서 감찰을 임원장 검사가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두 분이 합심하셔가지고 두 분 다 같이 써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칼부림을 검찰 내에서 칼부림을 하고 그 피가 흥건한 검찰 위에 기소청을 세우는 걸로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깔끔하다. 아주 통쾌할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네. 특히 정영학은 피고인이기도 한데 증인이잖아요. 네, 검찰 수사 때는 피의자였고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상대로 이제 허위 진술 강요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강요죄, 직권남용 처벌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증인을 상대로 허위 증언을 강요하면은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도 이제 위증교사로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재판에 넘긴 사람들이니까 검사들이잖아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그 이번 일이 그 검찰의 불법 수사 문제, 이제 정치 개입 뭘 좀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공수처가 그 검사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
고발장을 받든 아니면 뭐 해서 이제 적절하게 움직여주면 좋겠고 좀 필요하면 특검 같은 게 좀 발족이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이게 뭐 꽤 심각한 감찰 한번 하고 그 자료 가지고 바로 수사하면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되죠. 네.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권에 하면 또 이제 보복, 뭐 정치 보복도 이렇게 해도 프레임이 될 수 있으니까. 것도 방법이죠. 그러네요. 네, 오늘 2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계속 지금 올라가는 방송마다 매회 계속 낯선님께서 후원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또 해원킴 5077님, 그리고 또 테라폴스카님, 이전에도 테라폴스카님이 또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듭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